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님이 네.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 커밍 순이라고 써서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지? 벌써 근데 다가오네요. 이제 한 우리 달 작가님이 영화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애기 보느라고 영화 보러 못 가니까 아이고, 자꾸 저런. 원고에다가 네. 작가님? 예. 어쨌든 네.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가 커밍 순입니다. 예, 커밍순입니다. 뭐 김현우 소장님 준비하실 게 있나요? 저는 사실은 매년 그러니까 한 3년, 4년 정도 됐어요. 안 가요? 아니. 그 추석 선물 이제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이게 선물 세트 네. 그런 걸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 미리 또 준비하지 않으면 막 품절되고 비싸게 사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성의도 좀 없어 보이고 물론 그렇게 선물하시는 분들이 다 성의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성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선물이 없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하다가 다 똑같잖아요. 집에 오면 네. 그 추석 지나면은 막 햄 쌓여 있고 네. 식용유 쌓여 있고 네. 그래서 한 전 3년 4년 됐나 그때부터 이제 무화과 잼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주변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요때만 나와요. 진짜 맛있잖아요. 네, 요 1년 중에 딱 침 나오는데 어. 마트 가시면은 요때만 나와가지고 또 장기 보관도 안 돼요. 그래서 네. 추석 끝나고 약간 한 1, 2주 정도까지 무화과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무화과 가지고 이제 잼을 만들어서 직접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가격은 돈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요. 선물 세트보다는. 근데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잼 한 5병 만들려면 한 3시간을 그 앞에 붙어 있어야 돼서. 우선 불 앞에 3시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설탕이 무지하게 들죠. 그리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밑에 눌어붙어가지고 한 통 다 버려야 돼요. 계속 저어주고. 그래서 팔 근육 담당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여기 보면 막 이렇게 짐에서? 잼 튀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아직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니까 네.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많은 남자의 공공의 적이 돼요. 누구는 무화과 잼을 선물한다던데? 이러면서 옆집 아들은 그 집 아들 현우는 말이지. 이러면서 예. 그 추석 선물 네. 고르시는 분들이 요즘에 그 싱글 몰트 위스키? 네. 요즘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72년 된 싱글 몰트 위스키를 준비하는 것도 있다는데 요즘에 그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네네. 진짜 뭐 한정판 지금 말씀하신 그 72년 된 싱글 몰트 위스키 판매하는 곳이 편의점인데 가격이 얼만데요? 이게 180병인가 한정 판매라서 1억 원대입니다. 그걸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1억 원대. 일단은 저는 못해요. 한도가 그러니까 1억 글쎄. 원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럼 1억 원을 카드 결제해요? 현금 결제를 카드를 해요? 긁더라도 있는 카드 다 긁어서 한도까지 다 긁어도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2,500만 원짜리 한도 있는 거 하나도 안 쓰고 네. 4개를 긁어야 1억 원. 그래도 이제 1억 원이고 뭐 1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가져와야 되는 건데. 이런 선물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추석 선물로 이제 준비를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비싼 선물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뭐 김영란법 이거 추석 즈음 되면 요거 한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내가 사기엔 좀 돈 아까운데 남을 사드리기에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우 뭐 이런 거 저렇게 비싸 그냥 저기 어디 수입산 소고기 먹어도 맛있던데 가격은 반이고 이런데 남을 주기에는 그래 한우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고가의 선물들도 사실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는 이 고가인지는 누구든 아니까 또 그런 것들은 딱 이 선물용으로. 그런데 글쎄요, 1억 원짜리 선물을 한다 그러면 이건 선물 정도가 아니라 증여죠, 증여. 뇌물? 네, 거의 그 정도. 웬만한 증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웬만한 뭐 주택, 오피스텔의 뭐 전셋값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걸 선물로 주고받는 분들이 글쎄요, 어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할 것 같긴 한데 계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판매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위스키를 아버지를 갖다 드렸어요. 네. 아니면 아버지가 사서 아들에게 너 술 좋아하더라. 이게 참 좋은 술이니까. 예. 이렇게 이제 그 편의점에서도 여러 상품을 그러니까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말고도 굉장히 다변화를 하는 게 그만큼 편의점에 드나드는 인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이제 보복 소비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고가 상품이나 뭐 여행 상품 이런 거 이제 매칭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그때부터 편의점들이 좀 장사가 됐던 네. 건지 지금은 이렇게 뭐 고급 주류라든가 아니면 상품을 다변화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요즘에는 뭐 젊은 세대들한테 할메니얼 해가지고 또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던 약과라든가 약과? 예, 그런 상품들을 콜라보 해가지고 내놓는 이런 것들 보면 반드시 뭐 비싼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세대들의 이 집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영역에 있는 상품들도 준비하고 또 뭐 가성비 높은 영역의 상품들도 준비하는 거 보면 네. 뭐 편의점계도 그만큼 살아남기 위해서 맞아요.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위스키 한 병 팔면은 그 달 장사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팔릴까 모르겠어요. 한정이 180병이라니까 네. 없는 편의점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많겠죠. 이건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마케팅 일환인 일환이에요. 것 같아요. 마케팅의 일환이고 그 편의점 제가 만약에 편의점 점주라고 한다. 네. 180병인데 한 병 갖다 드릴까라도 해도 저는 무서워서 아니 저게 1억 8 뭐 얼마짜리가 이렇게 진열돼 있으면 혹은 뭐 내가 갖고 있어 자물쇠를 잠궈야죠. 이게 무슨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떨어뜨려서 깨뜨리면 어떡하나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예. 그런 걱정 때문에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반품 받아주나요, 이거? 안 팔리면? 글쎄요. 그래야겠죠. 예. 자, 뉴스는 경제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잭슨홀 미팅하면서 콜린 파월이라고 그랬어요. 파월 의장인데 국무장관이 잭슨홀 미팅을 주재하지는 않으니까 저 왜 그랬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파월 의장인데 오래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잭슨홀 미팅을 하고 나면 경제학자들하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어떤 발언을 내놓으면 네. 이게 이제 게시처럼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렇죠. 앞으로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아서 네네.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연준의 행보나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잭슨홀 미팅의 회의 결과 뭐라고 했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중앙은행 네. 총재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 한결같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방향 이게 전 세계의 금융 시장이 어느 쪽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방향들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정리하자면 나쁜 얘기는 없었다. 그리고 다 한마디씩 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 할 수 있는 권한도 좀 잘 나가는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한테 있지 않을까요? 주로 그렇긴 하고요. 뭐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뭐 한마디씩 그러니까. 하고 시간 배정도 이번에 한 12분에서 15분 요 사이 정도 그렇게 연설을 했고 뭐 우리나라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냥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하긴 하는데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땐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나쁜 얘기는 없었다 해서 예. 시장도 금융시장도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우려했던 것들이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금리를 더 강력하게 올릴 것이다 혹은 이제 물가 상승 목표치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려잡을 것이다. 이 말인즉슨 그냥 이 고금리 이제 요게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 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금리에 적응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결부되는 말이 이제 중립금리, 적정한 지금 상황, 지금 시대에서의 적정한 금리 수준은 얼마냐. 뭐 예를 들어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2%, 1%요 사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뭐 기준금리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봤는데 그 적정한 수준이 지금도 통용되는 게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요 정도의 금리 수준이 적정한 수준 아니냐. 뭐 이걸 이제 중립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중립금리의 기준점 자체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안 나온 부분도 있고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고 뭐 우려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발언된 부분도 있어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가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네. 그 물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영국, 캐나다까지 네. 주요국의 중앙은행에서 2% 인플레이션 정도가 적당하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린다. 이게 중앙은행 목표인데 그러면 2%가 달성 지금 2%는 우리는 한참 모른 것 같은데. 그렇죠. 한참 멀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 하더라도 뭐 2% 내려오긴 했는데 뭐 1월부터 7월까지 근원 물가 지수가 4.5%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요즘에 석유류 가격 올라가고 있고
또 땡스기빙 데이,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 이거 앞두고 이제 농산물 가격도 치솟을 건데 그렇게 하면 뭐 8월 물가, 9월 물가가 그렇게 쉽게 잡히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2%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꿈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뭐 마치 월드컵 뭐 4강 가자라고 하면 가정은 있지만 그게 진짜 달성할 수도 있지만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야 라는 숫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실제로 봤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이제 목표치는 있어야 되니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보다 물가가 더 높으면 금리를 좀 많이 올리고 이거보다 낮으면은 금리를 좀 떨어뜨리고 하면서 그 수준에 딱 맞추진 못해도 뭐 기간을 두고 평균으로 맞춘다거나 하는 식으로 중앙은행들이 그 물가를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너 왜 여기까지 왔어? 그랬더니 앞에 사람 따라왔는데 그 앞에 사람 넌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저 앞에 가길래가 물가 목표였는지 몰랐는데요. 네. 2%가 왜 기준이 됐는지 뭐 계산해가지고 저는 답이 나온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2%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 된 거라면서요. 그거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럼 나도 해볼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네. 그 누가 먼저 얘기를 했냐?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물가가 뭐 2자릿수대로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뉴질랜드 재무장관이 나와서 한 게 진짜 이를 악물고 한 거죠. 우리는 물가를 0에서 1%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 근데 그거는 하도 진짜 집에서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해? 공부 안 해? 왜 시험 성적이 이렇게 엉망이야? 그러니까 네. 어느 날 일을 하고 내가 내년에는 100점 맞을 거야. 라는 식의 무슨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 목표치를 좀 크게 잡은 뭐 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2%로 잡았습니다. 0에서 1%는 말이 안 되고 그렇죠. 2%로 가자. 이것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시장하고 그렇죠. 합의를 해가지고 요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나다나 영국도 그래? 그럼 우리도 이 물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가자. 그거 괜찮은 방법 같다. 그때 따라가지고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는 목표치가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더 올릴 거냐, 덜 올릴 거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을 보시면 그게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게 공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2%로 정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98년에 처음 물가 안정 목표제를 정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목표가 이제 2.5%에서 3.5%였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높죠. 그러다가 2016년에 네. 2%로 수정을 했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2%로 정해놓긴 했는데 이게 사실상 뭐 매년 딱딱딱딱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사람 사는 일.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들어서는 야, 이 기간을 딱 잘라가지고 평균 2%로 가자. 그렇죠. 뭐 꼭 2.1%면 어떻고 1.9%면 어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밴드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왜 2%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뉴질랜드가 그때 2%라고 해가지고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 정해진 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아니 있는 그 중요한 물가 목표를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말이 나왔던 게 이 물가 안정 목표제의 2%라는 숫자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라는 게 따지고 보니까 그 옛날에 뉴질랜드가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 네. 시장과 상황과 환경은 다 바뀌는데 이것도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그게 1980년대 후반이면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단 말이죠. 네. 근데 저 이제 곧 이 아줌마에서 할머니를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때 만들어진 목표치를 네. 지금까지 풀린 돈의 통화량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었던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 뭐 고물가보다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저성장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2%의 물가를 달성하는 게 꿈이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 저 정도 물가만 오르더라도 야 너무 신나겠다. 우리는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큰일이야 하던 나라도 있었고 뭐 물가가 올라와야 고만고만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목표치로 둔 2%가 별로 신경 쓰이던 숫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금리 상황을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고 오랫동안 겪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금리가 높은 거야? 금리가 왜 안 떨어져? 물가가 안 잡히네 하다가 야 그러면 물가 목표치를 2%로 할 게 아니라 이거 별로 근거도 없던데 네. 한 3%나 3.5로 올리면 네. 그럼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 좀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물가 안정 목표치의 2%라는 것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요번에 이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네. 못을 받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물가 목표를 조정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네. 거절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상황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작년 6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 네. 어휴. 그리고 지난 7월 해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잡히긴 했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3.2%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을 한 3%쯤으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금리 슬슬 낮추지 않을까라는 예. 희망이 있는 거죠. 사실 그걸 이제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는 2%다. 그런데 2%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 우리는 고금리 유지할 거야라고 하면 세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고금리 유지할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 돈 펑펑 쓰지 않고 좀 대출, 가계부채 이런 거 줄이고 기업부채도 줄이고 경기 뜨거워지지 않게 뭐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는 게 사실은 연준이 의도하는, 중앙은행들이 의도하는 바인데 그럴 줄 알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표치를 올렸다, 낮췄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목표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 80점 이상 평균 받으면은 엄마 아빠랑 여름에 바다로 놀러 갈 거야라고 했는데 사실 엄마 아빠는 바다 그 여행 갈 숙박지 다 예약해놨어요. 근데 얘가 점수가 안 나와. 75점 막 이러고 이거 목표치를 좀 낮춰줄까? 그래서 한번 낮춰주면 다음번에도 너 80점 넣으면 디즈니랜드 갈 거야. 그러면 한 70점만 받아도 갈 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 목표를 정해놓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걸 바꿀 수는 없다. 룰을 깨뜨릴 수는 없다. 이것은 22 총재도 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엔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는 했는데 이거를 조정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검토를 하겠다라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지나가면 좀 안정적으로 되면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목표치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룰을 바꿀 생각 없어. 라고 못을 박은 거죠. 예. 그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기준을 막 좀 낮춰줘야 뭐 그런다고 낮춰주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의 의미가 없죠. 네. 금리를 낮춰줘요가 아니라 야 물가 안정 목표치를 올려줘요. 이러면은 이제 시장이 정말 중앙은행 말을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그렇죠. 오합지졸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긴 하네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물가 안정 목표 지수가 그런 식으로 정해졌다는 게 더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금리 얘기를 해볼게요. 네. 파월 의장이 데이터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긴축을 할지 또는 금리를 유지하며 추가 데이터를 기다릴지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뭔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이 조심스럽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핵심 키워드로 잡혔는데요. 조심스럽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는 그러면 금리 올리는 걸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금리 낮추는 거, 이 통화정책 방향을 이 인하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는 걸 조심스럽게 보겠다. 이 두 가지 이 시선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요? 네, 어쨌든 이제 조심스럽게라고 한다는 거는 한 번에 확확 올리거나 뭐 낮추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기대는 더 올리는 거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화두가 됐던 게 중립금리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중립금리라는 게 딱 적당한 금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당한 금리. 세상에서 아까 뭐 무화과 잼 얘기도 했지만 적당히가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그 적당히가 제일 힘들어서 사실 이 중립금리에 대한 개념이나 공식 같은 건 없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물가의 이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리 수준이 적당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1%, 2%, 뭐 2.5% 되는 금리는 굉장히 높은 금리였죠. 기준금리가 2.5라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5도 미국에 비해서는 낮아.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한 중립금리라는 거는 그때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정해지는 숫자인데 이 중립금리 기준 자체가 이제 올라간 것 아니냐. 기존에는 그 중립금리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이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물가를 잡기도 어렵고 또 경제도 굉장히 뜨거워졌고 미국이 생각보다 성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선진국은 이제 막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장을 쭉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덕 잡고 크게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나라라고 봤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 예상 전망치가 뭐 5%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2에서 5%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미국도 이제 다시 성장을 하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립금리라는 기준 자체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가라는 목표 자체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수준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높다고 생각하는 이 5%에서 5.5% 이런 금리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약간 높거나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금리, 뭐 시장금리 보면 두 자릿수 이렇게 기록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뭐 높았지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됐던 것처럼 지금도 이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한 2, 3년, 3, 4년 전의 이야기고 그거에 비교했을 때 이야기고 앞으로는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립금리 이 눈높이 자체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나와서 이걸 보고 이제 연준이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중립금리가 얼마인지는 우리도 정확히 모른다. 이걸 적당한 수준으로 적당한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봐야 된다. 데이터를 봐야 된다. 네, 그 데이터는 뭐냐? 금리를 이렇게 했더니 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더라, 예. 뭐 실업률이 어떻게 되더라, 물가가 네. 어떻게 되더라. 그러면 요 정도 수준에서의 우리 중립금리는 이 정도로 이루어지겠구나를 아는 거지. 연준도 사실 지금 금리를 조정하는 현 상황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보지 않고는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뭐 고용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물가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죠. 공인 김선달 같은데. 약간 그런 면이 솔직해진 것 같아요. 우리도 잘 모른다 지금은. 단언할 수 없다. 금리 정책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제약적인지를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늘 존재하니까 우리도 데이터 보고 판단할게. 네. 제발 너희들 미리 나가지 마. 네. 라는 신호도 이번에 함께 줬습니다. 진짜 노래 가사 생각 어서 말을 해. 어떻게 할 건지. 네. 답답할 거예요. 연준의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으니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걸로 읽히고 네. 앞으로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뭐 실업률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6월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80%다. 네. 한 번 9월 달은 동결을 하고요. 네네. 11월 달에는 베이비 스텝이니까 0.25%포인트 올릴 거다. 네네. 안 올릴 거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올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사실인가 봐요. 그렇게 전망치가 좀 확 바뀌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9월에 한 번 열리고 그다음에 네. 10월은 쉬고 11월에 열리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패드워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할지를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뭐 그냥 뭐 복권 당첨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의 흐름들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걸 보고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겠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거는 그 의미 있는 결과일 것 같아요. 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근데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구나 안 올리겠구나라고 하는 게 그 시기쯤 가면 이제 확률이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확률이 20%야 그런데 올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수렴하긴 하는데 네. 재미난 건 9월 동결될 확률이 어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86.5%. 근데 그러니까 하루 전에는 78%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확 뛰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는 얼마였는지 보니까 86%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 소장님 진짜 오늘 좀 혼내실래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패드워치에서 하는데 이 정도로 시장이 하루 다르게 누구 말에 따라 다르게 뭐 이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다르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예측할 수 없으나 그런데 9월에는 동결 확률이 그래도 50% 이상 나오면은 70에서 80%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는 동결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전망이 우세하고 그러면 11월엔 올리겠느냐라고 하는데 동결이 52.5%, 그다음에 0.25% 베이비 스텝 한다는 게 42% 정도. 뭐 빅스텝도 물론 5% 정도는 있습니다. 뭐 인하 가능성은 아예 제로고요. 아예 제로고. 근데 이것도 하루 전에 비해서는 동결 가능성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9월에는 안 올리고 네. 11월에는 올릴 거다라는 게 불과 한 2, 3일 전에 확률로서는 그랬었는데 어제 확인한 걸로는 9월에도 동결, 11월에도 동결할 것 같은데 오늘 보면 또 모르죠. 근데 어쨌든 금리를 지금보다 올려봐야 약간 소폭 그리고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전체적인 이런 확률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의 거의 정점 꼭대기에 오른 거 아닌가. 네. 외신들도 아예 그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연준 의장 얘기 다루면서
타이틀로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곳들도 있어서 시장은 아무래도 올해까지 이제 그 금리 올리는 게 끝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네. 판단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수능 내신 등급이 저 10등급일 때 학교 다녔거든요. 네네. 1등급과 10등급의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은 다 연봉 많이 받잖아요. 파월 회장도 연봉 많이 받으실 거고 네. 지금 이걸 분석해 주시는 분들도 전문가로 굉장히 그 전문가인데 이분들은 그렇죠. 잘 모르겠어. 올릴지 내릴지. 근데 올릴 가능성은 요 정도 되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100%야 초기였어. 야, 못 올려, 못 올려. 못 올려. 절대 못 올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문가와 그러니까 비전문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확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전문가이들의 특징이 모른다예요. 아,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변수들을 감안해 보다 보면 네. 사람의 촉이나 마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경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변수를 다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언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거는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 이런 걸 보고 그렇겠구나 정도를 대비해야지 가능성이 적은 쪽에 리스크가 크다면 그 리스크를 좀 막기 위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뭐 집값은 올라갈 겁니다 지금 집을 사세요 라고 하는 건 떨어지지 않고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미래를 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네. 한 달 혹은 일주일 하루가 다르게 지금 뭐 달라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감으로 초기화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이제.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혹시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더라도. 왜 보통 이제 집안의 투자 결정할 때 가까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믿을만 하거든요. 촉이 왔어. 100%야. 그러니까 이거 하자. 이렇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집에 같이 하는 가족이더라도 네, 이런 사기에는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인상하지 않더라도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에서는 좀 더 멀어졌다. 그러니까 작년에 요맘때쯤이면 내년 요맘때쯤이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물 건너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 생각해 보니까 다들 이제 전문가들,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될 거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가 슬슬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추석입니다. 땡! 틀렸어요. 땡! 완전 틀렸어요.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올해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될 거고 내년 한 상반기 끝나갈 때쯤 돼야 이제 금리 낮추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페드워치 그 확률 보니까 4월까지도 동결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이 되면 34% 확률로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확률이 나오는데 이건 물론 의미 없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한 5시간 동안 부산에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4시간 후쯤에는 저기 가서 좀 막히지 않겠니? 아니면 좀 뚫리지 않겠니? 이거 예측하는 거라서 중간에 휴게소를 들를지 아니면 뭐 어디 교통 상황이 안 좋아질지 사고가 날지는 전혀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망은 그런 느낌인 거죠. 작년에 우리가 전망했던 것처럼 지금의 전망은 당분간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금리가 당장에 떨어질 일은 없다. 그렇죠. 네, 라고 전망하는 게 더 우세하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잭슨홀 미팅 후에서 뭐 결론을 내리자면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커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당장 내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읽히는 것 같고요. 당장 내릴 것 같지 않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실 증시나 이런 데서는 불안하죠. 불안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딱 그 말씀해 주신 포인트입니다. 당장은 내릴 것 같지 않다. 그럼 불확실성은 거친 거거든요. 뭐 내려주면 좋겠지만 그래, 요 정도 수준에서 그럼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매도 너 이따가 매 맞을 거야. 매. 근데 1교시 끝나고 맞을지 3교시 끝나고 맞을지 5교시 끝나고 맞을지는 몰라라고 하면 하루 종일 불안한데 그게 벌이군요. 점심시간 끝나고 와서 2대 혹은 5대 요 사이에서 회초리 맞을 거야 라고 하면 그래. 그래. 자, 다른 거 신경 쓰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장도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니까 그래 당장에 인하는 안 하겠구나. 그래 뭐 기대한 것도 그랬었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빅스텝을 밟거나 뭐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은 안 할 것 같네. 뭐 연준 의장도 조심스럽게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으니까 큰 일이 없지 않는 이상은 큰 폭으로 올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거의 금리 상단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당분간만 좀 참고 기다리자라는 것 때문에 뭐 코스피도 뭐 뉴욕 증시도 소폭이지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10월에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네. 이창용 하는 총재가 간담회에서 우리가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저는 이 말이 낮추고 싶어도 자꾸 낮추라 그러는데 낮추고 싶어도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충 관계가. 그렇죠. 그 말은 미국에서 내리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내릴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더 올릴 가능성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 다 굉장히 압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는 과거로 봤을 때 미국이 먼저 올리고 우리는 따라 올리고 그다음에 미국이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시차 후에 이제 그쵸. 내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내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자면 뭐 돈이 또 외화가 다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걱정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이것저것 안 좋은 뭐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를 꽉꽉꽉꽉 억누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충격이 이제 가계에 돌아가니까 그렇죠. 미리 좀 대출 좀 받지 마세요. 대출 좀 줄이세요. 라고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올리자니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경기가 너무 위축되는 게 걱정스럽고 내리자니 미국과의 이 격차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그렇다고 또 물가도 확 잡혀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9월에는 우리나라 금통위는 또 안 열립니다. 한 타임 쉬고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뭐 9월에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9월은 우리나라 쉬고 이제 10월 들어서서 미국 쉴 때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도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얘기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이 담보대출이 늘어난다. 쟤 때문이야. 뭐 이렇게. 이게 한숨이 너무 깊은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반응이 막 뜨겁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아니 30년 빌리냐 50년 빌리냐 40년 빌리냐 따져보면은 그 원리금 상환액은 50년이 좀 적긴 하지만 내는 이자 보니까 어휴 어마어마한데 네. 이걸 이자를 이만큼을 내면서 내가 대출을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40인데 50인데 50년 만기를 받아서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나 있어? 라는 생각들로 그렇게 별로 시큰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뭐 폭증했다, 뭐 가계부채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오고 이게 뭐 DSR 우회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야 막차 타자 뭐든 이제 끊긴다 그러면은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대출 한도를 조금 늘려주는 그러니까 DSR을 우회하기 위해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끊겠다라는 정부의 신호가 나오니 거기에서 이제 막차 타려는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조금 대출을 많이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야 될 이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던데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 DSR 규제 때문인 건데요. 그걸 좀 피하려고. DSR이라는 게 소득 대비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 이게 소득 대비 40%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규제잖아요. 네.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40%를 안 넘으려면 조금 길게, 뭐 할부 길게 끊으면은 그 매달 갚는 건 줄어드니까 40년 내는 것보다 50년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0년으로 받아놓고 내가 그걸 50년 동안 다 갚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일단 대출을 받아놓고 어느 정도 갚아 나가다가 뭐 짧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뭐 이런 생각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은행도 이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출시를 한 게 이런 DSR 규제는 아직까지 막혀 있으니까 웬만한 부동산 규제는 다 풀렸는데 DSR은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금리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대출 수요가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러면 그 고객들 우리가 좀 끌어와야겠다. DSR을 조금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은행들도 마련한 상품이라
아무래도 가장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DSR 만기 때문인 거죠. 네. 50년 동안 갚을 생각이 있어서 이 담보대출 받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30대에 받아도 50년이면 80이 될 때까지 갚아야 되는데. 국민연금 받아서 대출 근데 왜 나이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사실은 이게 통계로 봐도 이건 정부가 모를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평균 그 상환 기간이 7년에서 8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안쪽으로 갚다가 팔아서 그냥 다 한꺼번에 상환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갈아타거나 그런 네. 걸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5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그게 은행권의 리스크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에이 알면서 에이 그거 아는 사람끼리 왜 이러실까? 에이, 왜 이러실까? 예. 솔직히 DSR 막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깔끔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많은 함의를 그렇죠? 네, 담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